당신의 눈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공정함.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걸까? 마이클 샌델은 그의 대표작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예시로 정의를 정의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은 1953년 미국 출생으로 브랜다이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정치에 관심이 있어 정치학을 전공했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실천적 정치 영역의 토대를 위해 정치 철학을 공부하며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철학, 고전 등을 읽었다고 한다. 그는 평등과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롤스의 정의론,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등의 철학책들을 틈틈이 읽었다고 한다. 샌델은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채 끝내기도 전인 1980년, 당시 27세로 하버드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된다. 학위를 끝내지 않은 학생이 교수로 채용되는 것은 당시에도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한다. 그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저스티스라는 교양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의 정의 강의는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왔고 이후 이 강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과의 인연. 마이클 샌델은 한국과의 깊은 인연이 있다. 그는 한국철학회의 초청으로 2005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후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2012년 6월 서울 방문 시에는 돈과 시장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주제였으며 연세대학교에 있는 노천극장에서 약 1만 5천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 강의에서 샌델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하며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샌델은 이때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서울의 따뜻한 봄날 저녁 야외에 모였던 대중의 생각은 고대 아테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생각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 나눈 그 대화는 민주주의 시민 정신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마이클 샌델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크게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들을 설명하고 있다. 책 판매량은 영미권에서 10만 부에 그친 반면 한국에서는 2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미 마이클 샌델은 대중 철학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지금 사회는 공정합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 국민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38%인데 비해 한국 국민들은 똑같은 질문에 무려 74%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마이클 샌델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판의식이 강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공정 문제를 민감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의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은 49위로 하위권이었고 전국 대학생 의식 조사에서도 2018년도에는 빈부격차 해소가 1위였는데 2019년에는 부정부패 척결이 1위였다고 한다. 수치를 통해 봤을 때 한국인들은 실제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평등한지 정의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은 제한되어도 좋다는 공리주의. 도덕적 딜레마. 기관사가 철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 철길에는 인부 5명이 작업 중이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멈출 수 없는 상태에서 옆 철길이 나왔다. 다행히 그쪽으로 돌리려는데 인부 1명이 작업 중이 아닌가.
이때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대부분 한 명 쪽으로 간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는 공리주의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내가 만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구경꾼이라고 가정해보자. 철길에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고 옆 철길은 없다. 인부 5명이 작업 중이라면, 이런 경우 공리주의대로 한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내가 뛰어들면 기차가 멈출까? 그런데 나는 체구가 작다. 때마침 덩치 큰 구경꾼이 옆에 있다면 기차를 멈추기 위해 그 사람을 밀겠는가? 대부분 밀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 해도 그 사람을 선로로 밀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딜레마이다. 공리주의. 5명의 목숨이 1명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덩치 큰 구경꾼을 밀어서 5명을 살려야 맞는 것이다. 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이 정에 내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해 유럽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이다. 행복은 내 쾌락이 높아지고 고통이 낮아진 상태를 말하며 이 행복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누릴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 그는 공리원칙이 정치개혁의 근간이 된다고 믿었다. 구비노는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자들에게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영국의 시설이다. 구비논을 만든 이유는 거지와 노숙자들이 다수의 행복을 저해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결국 행복이 감소하고 고통이 늘어나는 것이고 냉정한 사람들이 볼 때는 불쾌한 마음에 역시 행복은 줄고 고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제러미 벤담은 다수를 위해서 노숙자들을 구비논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즉,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인 노숙자들의 행복은 제한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강제로 구비논에 들어가야 하니 이게 바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의인 것이다. 무고한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영국선 미뇨네토가 희망봉 앞바다에서 난파하여 표류 18일 만에 음식이 떨어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선원들은 소년 선원을 죽여 식인을 하고 살아남아 표류 24일 만에 독일 선박에 의해 구조된 미뇨네토 사건. 이것은 실화이다. 귀국 후 이 사건은 영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당신은 살기 위해 선원을 죽인 그들을 살인죄로 판결하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일시적 격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대응하는 모살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특사에 의하여 6월 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자유지상주의. 정의의 또 다른 시각 자유지상주의. 대표적인 미국의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1974년 발간된 유명한 첫 저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며 국가의 권력이 더 이상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주장하였다. 미국에 한 불임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대리모를 고용한다. 하지만 대리모는 아이를 낳자 마음이 바뀌었고 아이를 줄 수가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간 대리모는 결국 경찰에 잡혀 법정에 서게 된다. 당신이 판사라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누구의 아이로 인정하겠습니까? 법원은 계약서가 있으므로 불임 부부의 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리모의 항소로 새로운 대법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은 불임 부부에게 돌아갔다. 생활 형편이 더 좋으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대신 어머니로서의 권리는 대리모에게 주었으며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문권도 함께 주었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율에 맡겨야 하는 대리모 문제. 그럼 여성의 인권은 뭐고 산모의 가치는 무엇인가? 과연 그것을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 내에서도 이런 딜레마에 따른 비판 때문인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의무론적 윤리설을 주장한 칸트이다. 칸트의 정의, 정언명령. 임마누엘 칸트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프로이센의 철학자이다. 칸트는 21세기의 철학에까지 영향을 준 새롭고도 폭넓은 철학적 관점을 창조했다. 정언명령이란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그것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을 가리킨다. 그 자체로 윤리성의 법칙이다. 법칙의 보편성과 이 법칙에 맞게 행위해야 한다는 준칙의 필연성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 모든 사람이 거짓 약속을 한다면 약속 따위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거짓 약속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정언명령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칸트의 정치이론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정의와 권리를 사회계약에서 도출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 계약이 가상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집단적 동의라는 이 가상의 행위가 모든 공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한다 라고 결론 내린다. 칸트는 이 가상의 계약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지 말하지 않았다. 거의 2세기가 흐른 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가 이에 답한다. 정의사회는 기회의 균등에서부터. 존 롤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교수를 지냈고 1971년 정의론과 2001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쓴 미국의 철학자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되었고 현재는 정치 철학에서의 중요 교재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롤스의 철학 저작은 가장 합리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지위에서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출발점으로 취하였다.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이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다.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기회의 균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뿐이다. 그 차별이 바로 복지이자 실질적 평등이다. 그러면 실질적 평등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무지의 배일이란 말이 나온다. 정의는 무지의 배일에서 합의된다. 예를 들어 무지의 배일이라고 불리는 원초적 입장을 가정한다면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능력주의의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 불평등은 다시 기회의 평등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빈자들이 그들의 시작 단계에서 그보다 더 부를 가진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게끔 사회 공동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이것이 롤스의 분배 정의관이다. 목적론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윤리설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그는 플라톤의 제자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교육을 담당했었다고 한다. 목적론적 윤리설이란 인생이나 우주 전체에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객관적인 목적이 있다는 신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그 행위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느냐
또는 방해가 되느냐 하는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윤리학설이다. 곰돌이 푸우는 나무 발치에 앉아 발바닥으로 머리를 감싸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저기 꿀벌이 있는 이유는 꿀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리고 꿀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더니 푸우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꿀벌에 대한 푸우의 생각은 목적론적 추론의 좋은 예다. 하지만 사회 조직과 정치 행위에 대해 생각하면서 목적론적 추론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방법.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우리 개개인의 국민의식이 성숙해져야 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미덕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덕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이건 마이클 샌델도 동조하는 부분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자치에 참여해 공동체 운명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의 숨겨진 비밀.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신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이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신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1963년 미국에서 10대 소녀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체포되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미란다 체포 당시 경찰이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란다는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그때 형성된 경고문이 바로 미란다 원칙이다. 이게 바로 법의 도덕적 딜레마였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한국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는가? 공정이란 게 참 복잡 미묘한 개념 같다. 과정의 공정함과 결과의 공정함. 출발선에 서서 경기를 할 때 과정은 투명해지고 공정해진 것 같다. 그런데 결과의 공정함은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일 가는 부자들을 보면 CEO들은 대표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반면 우리나라의 거부들을 보면 근 20년 동안 100대 기업으로 들어와 성공한 기업이 있는가? 보통은 직계 가족 세습으로 물려받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대학 입시 과정은 공정해졌지만 많은 수의 명문대생은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과연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이 옛날만큼 공정한지 기회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심리학에서는 평등과 공정을 구분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A부장은 수익을 10억 가져왔고 B부장은 5천만 원 가져왔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준다면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과정은 평등하지만 결과가 공정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왜 2명의 목동을 살려줬을까? 정의란 무엇인가에 기재된 실제 사건이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도덕적 딜레마. 빈라덴 측근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4명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찰 중이었다. 이때 아프가니스탄 2명의 목동과 마주친다. 미군은 이들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고민한다. 살려줬을 경우 목동의 고발로 작전이 들통날 위험이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서 결국 목동을 살려주기로 결정한다. 돌아간 아프가니스탄의 목동들은 미군을 만났다고 얘기했고 미군들은 바로 탈레반에게 포위됐다. 그들은 미군 3명을 사살하고 이들을 구하러 온 헬기를 격추해 미군 16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미군 19명을 살리고 목동 2명을 죽이는 선택이 옳은 일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것이 도덕적 딜레마인 것이다. 공리주의는 타당한가? 공리주의의 사례로 1884년 남대서양에서 표류 중인 배의 선원 3명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17살인 리처드 파커를 죽이고 식인을 감행한 미뇨네토 사건. 심리학자 관점에서의 식인의 원인은 공포이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가난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식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난과 표류 같은 극한의 상황엔 공포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공포로 인해 통제가 불가능해져 결국 식인에 준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 미뇨네토 사건.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정의이다.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그러나 여러 사례들이 하나도 공감이 가지 않았다. 리처드 파커의 죽음이 공리주의의 정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느낄 불행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탄탄한 논리로 우리 사회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 도시공학과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때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터널을 뚫을 것인가, 돌아가는 길을 만들 것인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최대 이익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시간, 환경 파괴, 동식물들까지도 돈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공리는 유틸리티 효용이다. 즉 가성비를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 정의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예이다. 한 노숙인이 서울역 안에서 노숙을 하려고 들어왔다. 역사 안에서는 노숙이 불법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역무과장의 지시로 노숙인을 역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노숙인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노숙인은 부상을 당한 상태였던 것이다. 법원은 역무과장과 공익근무요원을 기소했다.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쟁점은 남을 도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 대법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사마리아인의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되었다.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유태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구조해 주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책임을 부과받은 사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 것이다. 이 일화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규범과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행위를 강제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도덕 규범을 법 규범으로 승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찬반 논쟁이 있던 사안으로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과 영국은 처벌하지 않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처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사회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자들은 자유지상주의가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시간이다. 미국의 모든 심부름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 기업이 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이다. 시간은 공정한 자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다 보니 돈이 정말로 중요해지는 것 같다. 이는 자유시장의 역효과라고 볼 수 있다. 좌석 차등 요금제 정당한가? 미국의 야구장 좌석 차등 요금제. 레스토랑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저 스타디움 베이스라인 클럽. VIP석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야구장 전체엔 이득이 될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부자든 서민이든 야구장 안에서는 모두 같은 팬일 뿐인데 좌석 차등 요금제는 야구장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 한 예로 어떤 가수가 콘서트 티켓을 경매로 판매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도 살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겐 옳은 방법일 수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는 모두가 동의를 했어도 훼손되면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의 부작용. 공적 재화라 여겨지는 병원.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병원에서는 비용에 따라 차등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에 따라서 모든 것이 분류된다면 이건 귀족 사회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청각장애를 가진 동성 커플이 있었다. 이들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원해 5대째 청각장애를 가진 남자의 정자를 받아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고 한다. 크라이오 뱅크. 정자를 인종, 동공의 색, 머리색, 학력 등으로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분류한 정자은행이다. 높은 확률로 자신의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떠한 기준선이 없다면 더욱 심화될 계급사회. 사회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정의. 마이클 샌델은 정의의 여러 가지 접근법을 알려준다. 그의 결론은 공동체주의이다.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를 말하며 공동체주의가 보수적인 것만은 아니다. 철학자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은 공동체가 지금까지 써온 이야기를 이어 쓰는 서술자인 동시에 공동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틀 안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다. 개인은 공동체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도덕적 틀을 지킴과 동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정의가 무엇인가 보다.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정의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요?